7장. 시내에 변두리에 들판에 빈 터에 화려한 광고판을 매단 중고차 전시장 겸 폐차장들이 있다. 중고차 팝니다. 좋은 중고차 있어요. 저렴한 수송비 트레일러 세대, 27년식 포드 깨끗함, 금사필 보증서 있음, 라디오 무료 장착, 자동차를 사시면 휘발유 100갤런을 무료로 드립니다. 들어와서 살펴보세요. 중고차 팝니다. 모든 경비 무료. 책상과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도로 지도를 놓아둘 수 있을 만한 넓이의 건물 한 채와 주차장만 있으면 된다. 한 귀퉁이가 접힌 계약서 묶음이 클립에 끼워져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계약서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펜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항상 가득 채워둔다. 펜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 적이 있으니까. 저쪽의 저 자식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야. 가게마다 들러보는 꼴을 보니 구경꾼이구만. 구경하느라 시간은 다 보내고 자동차를 살 생각도 없는 놈들. 그런 놈들은 시간만 뺏어갈 뿐이지. 그 놈들에게 시간을 내줄 필요는 없어. 저쪽에 있는 두 사람, 아니 애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말이야. 저 사람들이 차를 타게 만들어. 처음에 $200를 부르고 점점 깎아주는 거야. $125는 받아낼 수 있겠어.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어. 털털이 자동차에 태워 데리고 나가라고 아주 넋을 잃게 만들어. 저 사람들이 우리 시간을 뺏었으니까. 가게 주인들은 소매를 걷어붙였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점원들은 상대의 약점을 찾느라 작은 눈을 열심히 굴린다. 저 여자 표정을 잘 봐. 저 여자가 저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면 저 영감한 데서 돈을 짜낼 수 있어. 저 캐딜락부터 시작해. 그리고 26년식 뷰이까지 낮추는 거야. 만약 처음부터 뷰익 얘기를 꺼내면 저 사람들은 포드를 사려고 할걸.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해. 이런 시절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25년식 다치 자동차의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동안 넌 저 사람한테 내 시를 보여줘. 준비가 다 되면 내가 찬송가로 시내를 보낼 테니. 결국 타고 다닐 물건을 원하시는 거죠? 허튼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트가 못 쓰게 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와서 쿠션이 운전대를 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코를 앞으로 향한 채 녹슨 코를.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서 납작하게 내려앉았다. 그런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저걸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차를 빼오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의무감을 느끼게 해. 자네 시간을 빼앗게 만들란 말이야. 자기들이 자네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 사람들은 대부분 착해. 남을 성가시게 구는 걸 꺼리지. 저 사람들이 성가시게 굴게 만들어. 그러고는 자동차의 넋을 잃게 만드는 거야.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오만하고 금방진 모델 T 자동차들. 운전대는 삐걱거리고 벨트는 다 달아 빠졌다. 뷰익, 내시, 데소토도 있다. 예, 선생님이 22년식 다찌입니다. 다찌에서 나온 최고의 자동차죠.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압력도 낮습니다. 압력이 높은 놈들이 처음 한동안은 잘 나가지만 금속이 그걸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플리머스, 로커니, 스타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저 볼품 없는 에프슨을 가져온 거야? 찰머스하고 챈들러도. 저거 생산이 중단된 게 언젠데. 우린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야. 굴러가는 폐물을 파는 거지. 젠장. 나한테 필요한 건 털털이 구식 자동차야. $25나 $30 이상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들일 필요가 없어. 그런 물건을 $50나 $75에 파는 거야. 수입이 쏠쏠하지. 젠장. 새 차로는 돈을 못 벌어. 털털이 구식 자동차를 찾으라고. 물건 대기가 바쁠 정도로 팔아줄 테니까. $250가 넘는 건 절대 안 돼. 짐, 저기 인도에 서 있는 노인네를 잡아. 아무것도 모르는 얼간이거든. 저 에프슨을 보여줘 봐. 잠깐 그 에프슨 어디 있지? 팔렸어? 구식 자동차 못 구하면 팔 물건이 없겠네. 빨갛고 하얀 깃발, 하얗고 파란 깃발. 인도의 턱을 따라 깃발들이 늘어서 있다. 중고차 팝니다. 좋은 중고차 있어요. 오늘의 특매품은 진열대 위로 올려놔. 절대 팔면 안 돼. 하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오겠지. 만약 우리가 저 특매품을 정말로 저 가격에 팔면 남는 게 한 푼도 없어. 사람들한테 저 물건이 방금 팔렸다고 해. 차가 팔리면 배달하기 전에 배터리를 떼어내고 저 고장난 배터리를 달아둬. 젠장. 75센트로 뭘 바라는 거야?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봐. 이런 시절이 영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털털이 구식차를 많이 구할 수만 있다면 6개월 만에 은퇴해도 될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잘 들어 짐.
저 셰비 자동차 궁둥이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병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 톱밥을 좀 부어놔. 기어에도 좀 넣고. 저 불량품을 35달러에 팔아치워야 해. 나쁜 놈들. 저런 불량품으로 날 속이다니. 내가 맨 처음에 10달러를 불렀는데 그 개자식이 15달러까지 올리더니 연장을 빼돌렸어. 젠장. 털털이 자동차가 한 500대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이 영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저 타이어가 싫대? 그걸로 1만 마일쯤 달렸다고 해. 그리고 1달러 50센트만 깎아줘. 녹슨 폐물들이 울타리에 쌓여있다. 망가진 자동차들, 범퍼, 시커멓게 기름이 묻은 폐물들,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벽돌들, 실린더 틈새로 잡초가 자라고 있다. 브레이크 로드와 배기관들이 뱀처럼 쌓여있다. 윤활유와 휘발유가 묻은 채. 금이 안 간 점화 플러그가 있는지 찾아봐. 젠장. 100달러 이하로 트레일러를 50대 구할 수 있다면 떼돈을 벌 텐데. 저놈은 뭘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야. 우린 자동차를 팔 뿐이지. 자동차를 주인 집까지 밀어주지는 않아. 그래, 좋았어. 집까지 밀어주지 마. 거기 틀림없이 먼슬리에서 샀을 거야. 저 사람은 차를 안 살 것 같아. 그럼 쫓아버려. 할 일도 많은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놈 때문에 어물거릴 시간 없어. 저기 그레이엄에서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를 빼. 땜질한 쪽을 밑으로 돌려. 다른 부분은 근사해 보이니까 타이어 줄무늬에 모으며 다 그대로 있잖아. 당연하죠. 낡아 보이지만 아직 5만 마일은 달릴 수 있습니다. 안에 기름도 많아요. 안녕히 가십시오. 행운을 빌어요. 자동차를 찾으십니까? 뭐 생각하고 계신 거라도 있나요? 눈길이 가는 게 있습니까? 목이 마르네요. 좋은 술이 있는데 한 잔 어떻습니까? 이리 오세요. 부인께서 저기 라사를 구경하시는 동안 한 잔 하십시다. 라사는 사지 마세요. 베어링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기름도 너무 많이 먹고 24년식 링컨이 있는데 그 저쪽에 언제까지라도 잘 달릴 겁니다. 저걸 트럭으로 개조하세요. 녹슨 금속 위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다. 땅에는 기름 자국이 있다.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가게를 찾는다. 발을 닦아. 그 차에 기대지 마. 더럽잖아. 차를 살 거야. 값이 얼마지? 아, 아이들 좀 조심시켜. 이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물어보지 뭐.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다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75달러 이상은 한 푼도 더 낼 수 없어. 그랬다간 캘리포니아까지 갈 돈이 모자랄 거야. 젠장. 털털이 자동차를 10대만 구할 수 있다면 제대로 달리는 자동차건 아니건 상관없는데. 타이어들. 흠이 있는 중고 타이어들이 원통형으로 높이 쌓여있다. 빨간색과 회색 튜브들은 소세지처럼 매달려 있다. 타이어 떼우는 고무판이요? 라디에이터 청소기? 점화 촉진제? 이 알약을 기름통에 넣으면 갤런당 10마일을 더 갈 수 있습니다. 페인트만 칠하면 돼요. 50센트의 신품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와이프, 벤펠드, 패킹이요? 어쩌면 밸브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새 밸브를 다세요. 겨우 5센트인데 미칠 게 뭐 있습니까? 좋아, 저 사람들을 살살 구슬려서 이리 데리고 와. 내가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든지 둘 중 하나야. 불량배는 들여보내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물건을 파는 거니까.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싸고 좋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선생님. 80달러면 싼 거죠? 난 50달러 이상은 낼 수 없습니다. 아까 밖에서는 50달러라고 하던데. 50달러? 50달러? 저 자식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작은 차도 78달러 50센트에 사드렸는데요. 저 이 미친놈. 너 우리 장사를 말아먹을 셈이야? 저 자식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60달러라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손님. 저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장사꾼인 건 맞지만 한 사람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요. 뭐 교환한 물건이라도 있어요? 노새 2마리랑 교환하죠. 노새 이봐, 저 들었어? 이분께서 노새랑 교환하고 싶으신단다. 지금은 기계의 시대라는 얘기도 못 들으셨나? 지금 노새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노새는 악교 만드는 데나 쓰일 뿐이지. 크고 좋은 놈들입니다. 한 놈은 5살, 또 한 놈은 7살이에요. 뭐 다른 데를 알아봐야겠군. 다른 데를 알아본다고? 우리가 한창 바쁠 때 들어와서 시간을 뺏어놓고 그냥 나가겠다고? 넌 째째한 사기꾼이라는 것도 몰랐냐? 난 사기꾼이 아닙니다. 반드시 차가 필요해요. 우린 캘리포니아로 갈 겁니다. 반드시 차가 필요해요. 그래 성격 좋은 내가 참아야지. 저 말대로 난 성격이 너무 좋아. 나더러 입고 있는 셔츠까지 벗어서 남한테 주는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노새를 한 마리당 5달러에 사겠습니다. 개 먹이나 하게. 녀석들이 개밥이 되는 건 싫습니다. 뭐 어쩌면 10달러나 7달러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노새 2마리를 20달러에 사죠. 술에도 딸려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50달러를 내고 나머지 돈은 매달 10달러씩 보내주기로 계약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는 80달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월부 판매에 할 정도가 붙는 것도 몰라요? 게다가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이 조금 오르는 거라고요. 늦었다리면 차값을 다 치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서명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것 보세요. 난 지금 당신한테 입고 있던 셔츠까지 벗어서 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우리 시간을 뺏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얘기한 시간이면 차 3대는 팔 수 있었을 겁니다. 나도 염증이 나요. 그래요. 여기다 서명하세요. 됐습니다. 선생님. 저 이 신사분이 사신 차에 기름을 채워드려. 기름은 공짜로 드리는 거야. 세상에 저 끝내주는 장사를 했어. 우리가 그 털털이 자동차를 얼마에 샀지? 30달러? 35달러쯤이지? 게다가 노새까지 얻었잖아. 내가 그 노새 값으로 75달러를 받아내지 못하는 장사꾼이 아니야. 그런데 현금 50달러에 4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는 계약서까지 있어. 아, 저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는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끝까지 돈을 치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너도 깜짝 놀랄걸? 어떤 작자는 내가 장부까지 지어버렸는데 2년 후에 100달러를 갖고 왔더라고. 지금 저 인간도 틀림없이 돈을 보낼 거야. 젠장, 털털이 자동차가 500대만 있었어도 소매를 걷어붙여줘. 나가서 사람들을 잘 구슬러 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거야. 방금 판 자동차 값에서 20달러 떼어줄게. 너도 이젠 제법이야. 축 늘어진 깃발들이 오후에 햇빛을 받고 있다. 오늘의 특매품 29년식 포드 픽업 트럭 잘 달립니다. 50달러로 뭘 사려는 겁니까 제프? 좌석 쿠션에서 말총이 구불불 비어져 나오고 범프는 우그러진 것을 두드려 펴온 모양이다. 아예 차체에서 떨어져 나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범프도 있다. 화려한 포드 로드스트, 작은 색등이 범프 끝과 라디에이터 뚜껑에 달려있고 뒤에는 색등 3개가 있다. 흙바지와 기어에 붙어있는 커다란 주사위 모양의 손잡이, 타이어 덮개에는 예쁜 여자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여자의 이름은 코라. 오후의 태양이 먼지를 덮어선 자동차 앞 유리에 내려쬐는다. 젠장, 나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 애 하나 불러서 햄버거 좀 사오라고 해. 낡은 엔진이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낸다. 어떤 멍청한 녀석이 클라이슬러를 보고 있네. 돈푼이나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 저런 시골 애들 중에도 교활한 놈들이 있으니까 살살 구슬려서 나한테 보내. 그래 잘하고 있어. 물론 우리가 팔았죠. 보증이요? 우린 그 물건이 자동차라는 걸 보증했습니다. 보모 노릇까지 하겠다고 보증한 건 아니에요. 이봐요. 당신이 차를 사놓고 이제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겁니까? 당신이 돈을 안 내도 난 상관없어요. 우리한텐 당신 계약서가 없으니까. 금융회사에 계약서를 넘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뒤쫓을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한텐 서류가 없어요. 그래? 너가 행패를 부리면 경찰을 부를 거야. 글쎄 우리가 타이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놈 좀 쫓아내줘. 자기가 자동차를 사놓고 이제 와서 싫다니. 내가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반쯤 먹다가 물러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우린 장사꾼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저기 좀 봐. 엘크스회 배지다. 엘크스회는 미국의 자선사교 애국단체랍니다. 엘크스회 배지다. 빨리 뛰어가. 저 36년식 폰트액을 살짝 보여주라고. 그렇지. 사각형 코, 둥그런 코, 녹슨 코, 납작한 코, 길게 곡선을 그리는 유선형 차체와 유선형이 등장하기 이전의 멋없는 자동차들. 오늘의 특매품, 쿠션이 좋은 낡은 괴물들. 쉽게 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바퀴 2개짜리 트레일러. 강렬한 오후의 햇빛에 녹슨 굴대가 보인다. 중고차 팝니다. 좋은 중고차 있어요. 깨끗하고 잘 달립니다. 기름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젠장, 저걸 좀 봐. 아주 손질이 잘 됐는걸? 캐딜락, 라셀, 부익, 플리무스, 패커드, 쉐비, 포드, 톤티액. 줄줄이 늘어선 헤드라이트들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좋은 중고차 있어요. 살살 구슬려줘. 젠장, 털털이 자동차가 한 1000대쯤 있으면 얼마나 좋아? 손님들이 계약을 하고 싶게 만들어.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캘리포니아로 가신다고요? 그럼 이게 손님한테 딱 맞을 겁니다. 수명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몇천 마일은 달릴 수 있어요. 나란히 늘어선 자동차들.
좋은 중고차 있어요. 싸게 팝니다. 깨끗하고 잘 달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났습니다. 8장. 별들 사이로 하늘이 희뿌옇게 변하고 늦게 떠오른 창백한 달은 실체가 없는 듯 희미하고 훌쭉해 보였다. 톰 조드와 목사는 길을 따라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목화밭 사이로 트랙터들이 드러나는 길이자 수레가 다니는 길이었다. 동털역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은 불완전한 하늘뿐, 서쪽에는 지평선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동쪽에는 외줄기 선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으며 발길에 채여 허공으로 떠오른 흙먼지 냄새를 맡았다. 길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짐 케이시가 말했다. 날이 샌 다음에야 길을 잘못 들었다느니 그러면 곤란해. 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목화밭에서 바삐 움직였다. 아침에 활동하는 새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느라 날개를 바삐 펄럭이고 불안해진 토끼들이 흙더미 위에서 종종 걸음을 쳤다. 두 사람의 발이 흙을 밟을 때 나는 조용한 소리, 발밑에서 흙더미가 부서지며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비밀스러운 소음들을 배경으로 들려왔다. 톰이 말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들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않지만 절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큰아버지네 집까지 곧장 갈 수 있다고요. 젠장, 전 바로 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주위를 뛰어다녔고요. 저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보세요. 나무가 보이죠?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저 나무에 죽은 고요태를 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거기 걸려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몸뚱이가 완전히 말라있더군요. 젠장, 어머니가 먹을 걸 좀 만들고 계시면 좋겠는데 등에 배가 등짝에 들러붙을 지경입니다. 케이시가 말했다. 나도 그래. 담배라도 씹을 텐가? 그러면 허기가 심하게 느껴지지 않거든. 그렇게 일찍 출발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날이 밝았다면 더 나았을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씹는 담배를 한 입 물어 뜯었다. 자고 있었는데 그 정신 나간 멀리 녀석 때문이에요. 그 녀석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깨우더니 이러더군요. 잘 있어 톰, 나 간다. 갈 데가 있어.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너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해가 뜨기 전에 여길 빠져나가. 녀석 뒤지처럼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누가 보면 인디언들한테 쫓기는 사람인 줄 알 겁니다. 그 녀석이 미친 것 아닐까요? 글쎄 모르지. 어젯밤에 우리가 불을 피우니까 자동차가 달려오는 거 봤잖아. 집이 뭉개진 것도 봤고. 정말로 더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물론 멀리는 제정신이 아니지. 코요테처럼 살살 기어다니다 보면 미치게 마련이야. 조만간 멀리가 사람을 죽일 걸세. 그래서 사람들이 개까지 동원해서 그 친구를 찾아다닐 거야. 예언자의 예언만큼이나 분명히 보여. 그 친구 상태가 계속 나빠질 거야. 우리랑 같이 안 간다고 그랬다고? 예,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모양이에요. 우리를 만나러 온 것도 이상할 정도예요. 해 뜰 무렵이면 큰아버지네에 도착할 겁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늦게까지 깨어있던 올빼미들이 흙강과 속이 빈 나무들과 집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목화줄기와 희뿌연 땅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큰아버지네 집에서 온 식구가 어떻게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방 하나하고 부엌으로서는 별채뿐인데 작은 흙간 하나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겠는데요. 내 기억에 자네 큰아버지 존은 혼자 살았던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존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서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죠. 정신 나간 인간이기도 하고 멀리랑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상태가 더 나쁘죠. 어디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시온이에도 나타났다가 20마일이나 떨어진 데 사는 과부를 찾아가는가 하면 등불을 켜놓고 밭을 갈기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다들 큰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은 오래 못 사는 법이니까. 그런데 큰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해가 갈수록 더 억세고 고약해지기만 해요. 할아버지보다 더 고약하다니까요. 목사가 말했다. 봐, 동이 트고 있어. 은빛이 도는데 큰아버지는 결혼한 적이 없나? 있죠. 그런데 큰아버지 결혼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큰아버지가 옛날에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넉 달 동안 같이 산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어느 날 밤에 배가 아파서 큰아버지 보고 의사를 좀 불러오라 했대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속이 안 좋은 거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진통제나 하나를 먹어. 뱃속에 음식을 마구 쑤셔 넣으니까 배가 아프지. 이랬다는 거예요. 다음날 낮에 큰어머니는 혼절해버렸고 오후 4시쯤에 돌아가셨답니다. 큰어머니가 왜 아팠던 건가? 식중독이었나? K씨가 물었다. 아니요. 무언가가 뱃속에서 터졌대요. 맹장이라나 뭐라나. 어쨌든 큰아버지는 항상 태평한 분이셨는데 그 일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가끔 기도만 했죠.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2년이 걸렸지만 그 후로는 영 예전 같지 않아요. 좀 거칠어졌다고나 할까. 사람들을 아주 성가시게 구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횃배를 앓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면 큰아버지는 항상 의사를 데려오죠. 결국은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그만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애들은 원래 항상 배가 아픈 법이라고. 큰아버지는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당신 탓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분이죠. 항상 그 일을 보상하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뭘 주기도 하고 어떤 집 앞에 음식이든 자료를 갖다 놓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걸 전부 그렇게 남한테 주어버렸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가끔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곤 하거든요. 하지만 농사는 잘 지어요. 땅을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지요. 불쌍한 분이구먼. 목사가 말했다. 불쌍하고 고독한 분이야. 자네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지가 교회에 자주 나갔나? 아니요. 사람들 근처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항상 혼자 있고 싶어 했어요. 애들은 전부 큰아버지를 엄청나게 좋아했죠. 큰아버지가 가끔 밤중에 우리 집에 들렀을 때 우리는 큰아버지가 왔다 갔다는 걸 언제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애들 머리맡에 전부 껌이 한 통씩 놓여 있었으니까. 우린 큰아버지가 전능한 예수님인 줄 알았죠. 목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걸었다. 톰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늘이 점점 밝아오면서 그의 이마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몸 옆에서 앞뒤로 흔들리는 그의 손이 빗속을 들락날락했다. 톰도 침묵을 지켰다. 마치 집안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널어놓은 것이 새삼 부끄러워진 것 같았다. 그가 발걸음을 빨리 하자 목사도 보조를 맞추었다. 이제 희뿌연 빛 덕분에 먼 곳의 모습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목화밭에서 길로 나왔다. 톰은 녀석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았다. 인디고 뱀이네요. 그가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죠. 두 사람은 뱀 옆을 돌아 계속 길을 걸었다. 동쪽 하늘에 살짝 색깔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고독한 새벽빛이 땅 위로 슬금슬금 기어들었다. 목화 줄기의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고 회갈색 땅도 눈에 들어왔다. 희뿌옇게 빛나던 두 사람의 얼굴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날이 밝아올수록 조도의 얼굴은 더 검게 변하는 것 같았다. 지금이 좋을 때죠. 조도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렸을 때는 이맘때쯤 일어나서 혼자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저 앞에 저게 뭐죠? 암캐 한 마리 때문에 개들이 길에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수컷은 모두 5마리였다. 세퍼드 잡종, 콜리 잡종. 다른 개들과 자유롭게 어울린 탓에 혈통이 모호해진 개들이 암캐에게 찬사를 바치고 있었다. 녀석들은 고상한 채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다리에 뻣뻣하게 힘을 주고 목화밭으로 들어가서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뒷다리를 들어올려 오줌을 싸고는 다시 돌아와서 냄새를 맡았다. 조도와 목사는 걸음을 멈추고 녀석들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조도가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이제 개들이 모두 한데 모여 털을 곤두세우고 팽팽하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다들 상대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 한 마리가 암캐 위에 올라탔다. 성자가 정해진 셈이었으므로 다른 개들은 뒤로 물러나서 흥미롭게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녀석들이 빼어문 혀에서 침이 뚝뚝 떨어졌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세상에, 조드가 말했다. 암컷한테 올라탄 놈이 우리 플래시 같아요. 녀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리 와 플래시.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긴 나라도 저럴 때 누가 부르면 들은 척도 안 하겠지. 저걸 보니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윌리 필리가 어렸을 때 일인데 그 녀석은 쑥기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수줍음을 탔죠. 그런데 어느 날 녀석이 어린 암소를 그레이브스 시인의 황소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레이브스 시인의 집에서는 그때 LG 그레이브스만 있었는데 LG는 수줍음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애였죠. 윌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결국 LG가 말했죠. 너가 왜 왔는지 알아? 우리 소는 저 뒤 헛간에 있어.
둘은 암소를 끌어 흙간에 데려다 놓고 구경을 하려고 울타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윌리 녀석이 흥분해 버린 겁니다. LG가 윌리를 보면서 모르는 척 물었죠. 왜 그래 윌리? 윌리는 너무 흥분한 상태라 가만히 앉아있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죠. 세상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녀석이 이렇게 말했더니 LG가 한다는 말이 안 될 거 뭐 있어 윌리? 너희 암소잖아. 이랬대. 목사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아나? 그가 말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건 참 좋은 일이야. 내가 이 마을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 설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웃음을 터뜨릴 수도 없었고 게다가 욕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실컷 욕을 할 수 있지. 하고 싶을 때 욕을 하는 게 건강에 좋아. 동쪽 지평선이 점점 벌겋게 변하기 시작하고 땅 위에서는 새들이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귀기 시작했다. 보세요. 조드가 말했다. 똑바로 앞에. 저게 큰아버지네 물탱크예요. 풍차는 안 보이지만 저게 큰아버지네 물탱크 맞아요. 하늘로 치솟은 거 보이죠?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식구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물탱크가 언덕 위로 솟아 있었다. 조드가 서둘러 걷는 바람에 먼지 구름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어머니가 물탱크의 다리가 보이고 페인트 칠도 되지 않는 사각형 상자 같은 집이 보이고 아무거나 쑤셔 넣은 것처럼 보이는 나지막한 흙깔이 보였다. 집의 양철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올랐다. 마당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가구더미, 풍차 날개와 모트, 침대털, 의자, 탁자 등이 나와 있었다. 세상에 떠날 준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조드가 말했다. 트럭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다. 짐칸의 벽이 높은 트럭이었는데 앞부분은 세단 자동차 모양이고 지붕 중간을 잘라 짐칸을 끼워 놓아서 모양이 이상했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마당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눈부신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올라 트럭을 비추자 한 남자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망치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집의 창문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바람에 시달린 판자들도 밝게 빛났다. 마당에 있는 빨간 닭 2마리는 햇빛을 받아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톰이 말했다. 소리치지 마세요. 살금살금 몰래 가자고요. 이렇게. 그가 하도 빨리 걷는 바람에 먼지 구름이 하늘까지 올라왔다. 두 사람은 목화밭을 지나 마당에 들었다. 마당의 흙바닥은 단단하게 굳어서 윤기가 돌 정도였다. 먼지를 뒤집어선 잡초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조드는 더 이상 가기가 무섭다는 듯이 걸음을 늦추었다. 목사는 그를 지켜보면서 역시 걸음을 늦춰 보조를 맞추었다. 톰은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가다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트럭을 향해 옆걸음질을 쳤다. 트럭은 허드슨 슈퍼식스 세단이었는데 가까운 끌에 지붕이 둘로 찢어진 모양새였다. 톰 조드 영감이 트럭 짐칸에 서서 짐칸 벽의 난간에 못질을 하고 있었다. 밤백의 특수염을 기른 그는 싸구려 못 몇 개를 입에 물고 고개를 숙인 채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못을 제자리에 놓고 천둥처럼 망치를 내리쳤다. 집에서는 풍로 뚜껑을 움직이는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조드는 옆걸음질로 트럭 짐칸까지 가서 거기에 몸을 기댔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았지만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못 하나를 또 받기 시작했다. 물탱크 지붕에서 비둘기떼가 날아올라 주위를 빙빙 돌다가 다시 내려앉아 물탱크 가장자리까지 점잖게 걸어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하얀 비둘기도 있고 파란 비둘기도 있고 회색 비둘기도 있었다. 날개는 무지개 빛이었다. 조드는 트럭 짐칸 벽의 제일 아래쪽 가로대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 트럭 위에 있는 반백의 늙은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두툼한 입술에 침을 바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왜 그래? 톰 영감이 못을 입에 문 채 웅얼거리듯 대답했다. 그는 챙이 늘어지고 때가 묻어 꼬질꼬질한 검은색 중절모를 쓰고 일할 때 입는 파란색 셔츠와 단추가 없는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청바지에 커다란 사각형 청동 버클이 달린 널찍한 허리띠를 메고 있었다. 마구용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였는데 가죽과 금속 버클이 모두 오래돼서 반들거렸다. 그의 신발도 찢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햇빛과 비바람과 흙먼지에 시달린 탓에 신발 바닥은 배 모양으로 부풀어 있었다. 팔 근육이 불끈 솟아 있어서 셔츠 소매가 꼭 끼었다. 배와 엉덩이는 날씬했고 다리는 짧고 묵직하고 강했다. 얼굴은 뻣뻣한 반백의 특수염 때문에 사각형으로 보였는데 강인한 턱이 유독 두드러져 보였다. 툭 튀어나온 턱에는 짧은 턱수염이 나 있으며 아직 하얗게 샌 수염이 많지 않아서 턱이 더 묵직하고 강인하게 보였다. 구렛나룻이 없는 톰 영감의 광대뼈는 짙은 갈색이었고
눈가에는 눈을 가늘게 뜰 때 생긴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의 눈은 블랙커피와 비슷한 갈색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 고개를 앞으로 쑥 내밀곤 했는데 그건 시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커다란 못들을 물고 있는 얇은 입술은 빨간색이었다. 그는 망치를 허공으로 치켜들고 못을 박으려다가 트럭 너머의 톰을 바라보았다. 이를 방해받아서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가 턱을 쑥 내밀며 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더니 이제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는 망치를 서서히 내리고 왼손으로 입에 물고 있던 못을 빼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미심쩍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톰이.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토미가 돌아왔어.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깃들었다. 토미,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탈옥한 건 아니겠지? 숨어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토미 말했다. 아니에요. 가석방이에요. 이젠 자유라고요. 증명서도 있어요. 그는 트럭의 가로대를 움켜쥐고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톰 영감은 망치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못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트럭 짐칸 벽을 훌쩍 뛰어넘어 유연한 동작으로 바닥에 내려섰다. 그러나 막상 아들 옆에 서니 당황스럽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모양이었다. 그가 말했다. 톰이, 우린 캘리포니아로 갈 생각이다. 하지만 너한테 편지를 써서 알릴 작정이었어. 그리고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너가 돌아오다니 이제 우리랑 같이 갈 수 있겠다. 같이 갈 수 있어. 집 안에서 누군가가 커피포트의 뚜껑을 꽝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톰 영감이 어깨너머로 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식구들을 놀래주자. 그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아무래도 널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우울해했어. 꼭 누가 죽었을 때처럼 말도 잘 안 하고 캘리포니아로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지. 여길 떠나면 널 다시 보지 못할까 봐서. 집안에서 풍로 뚜껑이 무언가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식구들을 놀래주자. 톰 영감이 다시 말했다. 너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마침내 그는 아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줍은 듯 아들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가 금방 손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짐 케이시를 바라보았다. 톰이 말했다. 목사님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랑 같이 왔어요. 목사님도 감옥에 계셨던 거야? 아니요. 길에서 만났어요. 다른 데 가 계셨대요.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목사와 악수를 나눴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케이시가 말했다.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기쁘군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으니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집이라. 아버지가 말했다. 식구들한테 돌아온 거죠. 목사가 재빨리 말을 바꿨다. 어젯밤에는 다른 곳에서 묵었습니다. 아버지가 턱을 불쑥 내밀며 한동안 길 아래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톰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내 어머니한테 어떻게 할까? 그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내가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먹고 싶다는 손님이 왔다라고 할까? 아니면 너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어머니가 널 볼 때까지 서 있는 건 어때? 네 생각은 어떠냐? 신이 나서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머니한테 너무 충격을 주면 안 돼요. 톰이 말했다. 어머니한테 겁을 주는 건 안 돼요. 다리가 껑충한 세퍼트 2마리가 즐거운 듯 달려오다가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뒤로 물러났다. 꼬리는 공중에서 망설이듯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녀석들의 눈과 코는 적이나 위험을 재빨리 감지할 수 있었다. 두 녀석 중 한 마리가 목을 쭉 빼고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서 살금살금 앞으로 나왔다. 녀석은 살살 톰의 다리에 접근해서 커다랗게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아버지가 무언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지 지켜보았다. 나머지 한 마리는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녀석은 창피를 당하지 않고 주위를 돌릴 만한 것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빨간 닭 한 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 닭에게 달려가 버렸다. 분노한 닭은 꼬꼬댁 소리를 지르며 빨간 깃털을 흩날리더니 짤막한 날개까지 펄럭여가며 서둘러 도망쳐버렸다. 개는 우쭐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뒤돌아보고는 흙바닥에 드러누워 만족스러운 듯 꼬리로 바닥을 내리쳤다. 들어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들어가. 어머니도 널 봐야지. 널 보고 너희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 죽겠다. 얼른 와. 조금 있으면 너희 어머니가 아침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를 거야.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는 소리가 난 지 한참 됐거든.
그는 고운 흙먼지가 깔린 마당을 앞장서서 가로질렀다. 이 집에는 현관 베란다가 없었다. 계단 하나를 올라가면 바로 문이었다. 문 옆에는 장작을 펼 때 쓰는 커다란 나무가 놓여 있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그 위에서 장작을 폈기 때문에 표면이 말랑말랑해져서 더 이상 광택이 나지 않았다. 표면의 나뭇결이 높게 도드라져 있었다. 부드러운 부분이 흙먼지에 쓸려 사라져버린 탓이었다. 부드나무 장작이 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베이컨 튀기는 냄새와 짙은 갈색 빵 냄새, 포트에서 끓고 있는 진한 커피 냄새가 풍겨왔다. 아버지가 열린 문간에 올라서서 땅딸마가 몸집으로 문을 가로막은 채 말했다. 여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 들렀는데 식사를 좀 얻어먹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걸? 톰의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봤다.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 침착하고 차분하며 상냥하고 겸손한 느린 말투였다. 들어오라고 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음식은 많이 있으니까 손을 씻고 오라고 하세요. 빵은 다 됐어요. 베이컨도 이제 꺼낼 거고요. 북로가 있는 쪽에서 맹렬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문간에서 비껴나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톰은 안쪽에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동그랗게 끝이 말린 베이컨을 프라이팬에서 꺼내고 있었다. 열린 오븐 문 안쪽에는 높이 부풀어 오른 갈색 빵이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밝은 햇빛 때문에 사람의 윤곽만 검게 보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유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오늘 아침에 빵을 많이 만들기를 잘했네. 톰은 집안을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몸집이 큰 사람이었지만 뚱뚱하지는 않았다. 출산과 일 때문에 몸집이 커진 것뿐이었다. 어머니는 회색 천으로 만든 헐렁한 겉옷을 입고 있었다. 전에는 원래 색색의 꽃무늬가 있었지만 지금은 색이 다 바래서 작은 꽃무늬가 바탕보다 조금 더 밝은 회색을 띠고 있을 뿐이었다. 옷은 어머니의 발목까지 내려왔다. 넓적하고 강해 보이는 맨발이 부지런히 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강철 같은 회색을 띤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뒤로 털어 올렸는데 숱이 적어서 매듭이 아주 작았다. 주근깨가 있는 강인한 팔은 팔꿈치까지 드러나 있었고 오동통한 손은 섬세했다. 마치 통통한 소녀의 손 같았다. 어머니는 햇빛이 비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통통한 얼굴 표정은 부드럽다기보다 온화하게 잘 절제되어 있었다. 개암 빛깔의 눈은 온갖 고생을 다 겪고 계단을 오르듯 고통을 극복해서 대단히 차분하고 초인간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것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족의 요새며 그 요새는 결코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고통과 두려움을 인정하면 톰 영광과 자식들도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감정을 부정하는 법을 연습해왔다. 또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가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가족들이 먼저 살폈기 때문에 어머니는 별로 웃기지 않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습관을 익혔다. 그러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은 차분함이었다. 어머니가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아야만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 위대하면서도 하찮아 보이는 가족 내의 그 위치에서 어머니는 깨끗하고 차분한 아름다움과 위엄을 얻었다. 또한 가족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손은 점점 더 자신있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중재자로서 어머니는 여신처럼 냉정하게 항상 옳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흔들리면 가족도 흔들리고 자신이 심하게 동요하거나 절망에 빠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햇빛이 비치는 마당에 서서 검은 윤곽만 드러내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너무 신이 나서 몸을 떨면서 그 근처에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빨리 들어와요. 톰은 약간 부끄러운 듯이 문지방을 넘었다. 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바라보다가 즐거운 표정으로 시선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고 포크가 나무로 된 바닥에 부딪혀 챙그랑 소리를 냈다. 휘둥그레진 어머니의 눈에서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벌어진 입으로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었다. 톰이 너 수배 죽인 거 아니지? 탈옥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가석방 됐어요. 여기 증명서도 있어요. 그가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다. 어머니가 유연한 몸짓으로 그를 향해 다가왔다. 맨발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작은 손이 그의 팔을 만지고 단단한 근육을 만졌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 상대의 얼굴을 더듬듯 손가락으로 그의 뺨을 더듬었다. 그녀의 기쁨은 그의 슬픔과 흡사했다. 톰은 아래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는 듯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이빨에 가느다랗게 피가 배어나오고 빗방울이 입술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곧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절제된 표정이 다시 돌아오고 그의 얼굴을 만지던 손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마치 폭발할 것처럼 그 색에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하마터면 널 두고 그냥 떠날 뻔했는데 그래서 너가 우리를 찾아낼 수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포크를 집어들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기름기를 헤집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거무스름한 베이컨을 꺼냈다. 그리고 커피포트를 북로 뒤쪽에 올려놓았다. 톰 영감이 키득거리며 말했다. 우리한테 속았지 여보?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대로 됐어. 두들겨 맞은 양처럼 서있던 꼴이라니. 아버지도 그 광경을 보셨으면 좋았을걸. 꼭 썰매로 미간을 얻어맞은 사람 같았다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엉덩뼈가 어긋날 정도로 무릎을 치며 으스대했을걸. 엘이 군대에 커다란 비행선을 총으로 쐈을 때처럼 말이야. 톰이, 어느 날 크기가 반마일쯤이나 되는 비행선이 왔는데 엘이 30mm 연발총을 들고 나와서 그걸 날려버렸거든.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햇병아리를 쏘면 안 돼. 엘,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이러고는 무릎을 치며 웃다가 정말로 엉덩뼈가 어긋나 버렸어. 어머니가 쿡쿡 웃으며 선반에서 양철 접시를 꺼내 내려놓았다. 톰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식탁에 접시를 쌓아놓고 그 옆에 컵을 포개놓았다. 그리고 마치 비밀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아,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같이 헛간에서 주무시거든. 그래서 밤에 자주 깨셔. 애들이 지치적거려서.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맞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화를 내시지. 할아버지가 윈필드한테 걸려서 넘어지면 윈필드가 소리를 지르고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속옷에 실례를 해버려. 그러고는 더욱더 화를 내시지. 그래서 조금 지나면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고함을 지르게 돼. 아버지는 쿡쿡 웃으면서 웃음소리 사이로 말을 이었다. 아이고, 그런 난리가 없다. 어느 날 밤에는 식구들이 전부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 동생 엘한테 욕을 퍼붓고 있었는데 그 녀석도 이제는 제법 똑똑해져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젠장 할아버지 어디로 도망쳐서 해적질이나 하지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총이 어디 있냐고 난리였어. 결국 그날 밤에 엘은 밭에서 잤지. 어쨌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헛간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무 때나 마음이 내킬 때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실 거다. 여보, 당신이 가서 토미가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아버님이 토미를 제일 귀여워하시잖아요. 그래야지 진작 가서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가 두 손을 높이 휘두르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톰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는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은 그를 향해 있지 않았다. 톰이, 어머니가 머뭇거리듯 조심스레 말했다. 예? 그도 어머니 때문에 덩달아 조심스러워지며 묘하게 당혹스러웠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수줍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더욱더 수줍어졌다. 톰이, 꼭 물어봐야 할 게 있는데 너 화난 것 아니지? 화가 나다니요 어머니? 많이 화난 건 아니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거지.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옥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지. 그는 곁눈질로 어머니를 훔쳐보며 안색을 살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느냐고 눈짓으로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요. 한동안 화가 나기는 했지만 어떤 녀석들처럼 그걸 자랑 삼지는 않아요. 난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니까.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들의 말을 더 잘 들으려는 듯 입을 벌리고 눈으로는 아들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대답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플로이드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 어머니도 나랑 아는 사이였지. 좋은 사람들이었어. 플로이드 녀석이 아주 짓궂은 놈이긴 했지만 원래 제대로 된 사내 아이들은 다 그런 법이지 않니?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쏟아내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건지 나도 분명히 안다. 플로이드가 나쁜 짓을 좀 해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 녀석은 화가 나서 또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은 또 그 녀석을 괴롭혔지.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그 녀석이 정말로 나쁜 놈이 돼버렸지 뭐냐. 사람들은 불량배한테 하듯이 녀석에게 총질을 해댔고 녀석도 마주 총을 쏘아댔지.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코요테처럼 쫓기면서 이리처럼 아무나 물어뜯고 고함을 질러댔어. 아주 미쳐 날뛴 거야. 이젠 아이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나쁜 놈이 돼버린 거지. 하지만 그 녀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녀석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 녀석도 그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지 않았고 결국 그 녀석을 쫓던 사람들이 녀석을 죽여버렸단다. 신문에서 그 녀석이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실은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혀로 바짝 마른 입술을 축였다. 어머니의 얼굴 전체가 톰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건 꼭 알아야겠다, 톰이. 거기 사람들이 늘 많이 못살게 굴던 그 사람들 때문에 너도 플로이드 녀석처럼 화가 나? 톰이 두터운 입술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커다란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말을 멈추고 부러진 손톱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손톱에는 조개 껍데기처럼 홈이 파여 있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저는 그런 일들을 멀리했어요. 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숨죽여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우리 집 꼴을 보고. 어머니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톰이, 절대 혼자 싸우러 가면 안 돼. 놈들이 코요테를 사냥하듯이 늘 뒤쫓을 거다. 톰이, 나도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꿈도 꾸어봤어. 놈들 말로는 우리처럼 쫓겨난 사람들이 10만 명은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화를 낸다면 톰이, 놈들이 아무도 잡아넣지 못할. 어머니는 말을 멈췄다. 톰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침내 속눈썹 사이로 살짝 무언가가 반짝이는 기운만 느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모른다. 다들 그저 멍한 상태라고나 할까? 잠이 덜 깬 사람들 같은 몰골로 돌아다니고 있어. 바깥의 마당 건너편에서 탁한 노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 톰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이제야 제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어머니. 그가 말했다. 전에 어머니가 이러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안색이 굳어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우리 집이 그렇게 무너진 적도 없었다. 식구들이 길거리로 나앉은 적도 없었어. 가진 걸 전부 팔아치워야 했던 적도 없었어. 저기 식구들이 오는구나. 어머니는 북로로 돌아가서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빵을 양철 접시 2개에 담았다.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기 위해 기름에 밀가루를 풀었다. 어머니 손이 밀가루 때문에 하얗게 변했다. 톰은 잠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당 건너편에서 4사람이 오고 있었다. 앞장을 선 할아버지는 야윈 몸에 누더기를 입었지만 몸이 날랬다. 할아버지는 관절이 상한 오른쪽 다리를 조심하면서 펄쩍펄쩍 뛰듯이 발을 제게 놀렸다. 그러면서 바지 단추를 잠그고 있었는데 단추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맨 위 단추를 2번째 단추구멍에 끼우는 바람에 단추가 모두 어긋나 버렸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어두운 색의 낡은 바지와 찢어진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셔츠 앞스피 모두 풀어 헤쳐져서 긴 회색 속옷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속옷 역시 풀어 헤친 채였다. 속옷 자락 사이로 하얀 솜털이 나 있는 여윈 가슴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바지 단추를 포기하고 바지 앞섭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속옷 단추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꼭 그것마저 포기하고 갈색 멜빵을 어깨에 걸었다. 무슨 일이든 금방 흥분해버리는 여윈 얼굴에서는 말썽꾸러기 아이처럼 짓궂은 눈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툭하면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고 장난기가 가득하고 잘 웃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이었다. 할아버지는 싸움도 잘하고 음담패설도 잘했다. 언제나 야한 것을 좋아했으며 심술궂고 지독하고 성미가 급했다.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미있어서 하는 짓이었다. 할아버지는 있는 대로 술을 마셔대고 음식도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우고 잠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았다. 할아버지 뒤에서는 할머니가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할아버지만큼 심술궂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못지않게 호색적이었고 야만적인 광신 덕분에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가 계속 방언을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엽총을 쏘는 바람에 할아버지의 엉덩이 한쪽이 날아가 버릴 뻔하기도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우러러보며
아이들이 벌레를 괴롭힐 때처럼 할머니를 괴롭힐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헐렁한 겉옷을 무릎까지 걷어올린 채 걸으면서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날카로운 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고 외쳤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 경주하던 넓은 마당을 가로질렀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항상 서로 싸웠으며 싸움을 좋아했다. 두 사람에게는 싸움이 꼭 필요했다. 두 사람 뒤에서는 아버지와 노아가 천천히 차분하게 움직이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장남인 노아는 키가 크고 기묘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으며 항상 차분하면서도 어리둥절한 듯 무언가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돌아다녔다. 그는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면 그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담긴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정상인이 미친 사람을 바라보듯이. 노아는 천천히 움직였으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가 하도 굼뜨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조금 이상할 뿐이었다. 그에게는 자존심이 거의 없었으며 성적인 충동은 전혀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신기한 리듬에 맞춰 일하고 잠자리에 들 뿐이었다. 그는 식구들을 사랑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적이 없었다.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노아는 왠지 기형인 것처럼 보였다. 머리, 몸, 다리 중 하나가 기형이거나 정신이 잘못된 것처럼.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의 몸에 기형은 없었다. 아버지는 노아가 이상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노아가 태어나던 날 혼자 집에 있던 아버지는 다리를 벌린 채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아내를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겸자 대신 자신의 힘센 손가락으로 아이를 잡아당기면서 비틀어 버렸던 것이다. 산파가 늦게야 도착해보니 아이의 머리는 찌그러져 있고 목은 늘어나 있고 몸도 뒤틀어져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다시 밀어넣고 손으로 몸을 바로잡아 놓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노아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다. 노아의 널찍한 얼굴과 지나치게 사이가 벌어져 있는 눈, 그리고 길고 연약한 턱을 보면서 아버지는 비틀리고 뒤틀렸던 아기의 머리를 생각했다. 노아는 시키는 일도 잘하고 글도 읽고 쓸 수가 있고 일도 하고 계산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그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는 묘하게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 살면서 차분한 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고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사람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할아버지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 녀석 어디 있냐? 젠장 어디 있어? 할아버지는 바지 단추를 잠그려고 바지 앞섭을 더듬다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톰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더니 다른 사람들도 제자리에 세웠다. 할아버지의 작은 눈이 심술궂게 반짝이고 있었다. 저놈을 좀 봐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정과자 놈이야. 조드 가문에는 오랫동안 정과자가 없었어.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 감히 저 녀석을 감옥에 집어넣다니. 나라도 저 녀석하고 똑같이 했을 거야. 개자식들이 감히 저 녀석을 감옥에 집어넣다니. 그리고는 또 다른 얘기를 꺼냈다. 텀불 영감, 구린내 나는 스컹크 같은 놈. 너가 감옥에서 나오면 널 쏴버리겠다고 그놈이 떠들고 다녔다. 자기 몸에 헤트필드의 피가 흐른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한마디 해줬지. 조드 가문 사람한테 손댈 생각은 하지도 마. 모르긴 몰라도 내 몸속에 맥코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네 놈이 우리 토미한테 총을 들이대는 날에는 내가 그 총을 뺏어서 네 놈 똥구멍에 쳐박아 버릴 테다. 내가 이랬더니 그놈이 겁을 집어먹더라.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는 말만 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톰의 가슴을 찰싹 쳤다. 할아버지는 애정과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잘 지냈냐 톰이? 그럼요. 톰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기운이 넘친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꺼냈다. 아까 말했듯이 조드 가문 사람을 감옥에 과도둘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토미는 울타리를 뚫고 뛰쳐나오는 황소처럼 감옥을 부수고 나올 거다. 너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이제 비켜라 배고프다. 할아버지는 틈을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더니 베이컨과 커다란 빵 2덩이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걸쭉한 소스를 부었다.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입 안에는 벌써 음식이 가득했다. 톰은 다정스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진짜 못 말리는 양반이야.
할아버지는 음식이 입에 가득 차서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짓궂은 작은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기운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자랑스레 말했다. 저렇게 심술 굽고 입이 건 사람도 없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악마 머리 위에 떨어질 게다. 그런데 트럭을 운전하고 싶다지 뭐냐? 할머니는 짓궂게 말을 이었다. 누가 그러라고 내버려 두기나 하나? 할아버지가 살에 들리는 바람에 입안에 있던 음식이 무릎 위로 뿜어져 나왔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기침을 했다. 할머니가 톰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엉망이지? 할머니가 명랑하게 말했다. 노아는 계단에 있어서 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미간이 넓어서 그의 눈은 톰이 아니라 그 주위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었다. 톰이 말했다. 잘 있었어 형? 넌 어때? 노아가 말했다. 이것이 전부였지만 편안한 대화였다. 어머니는 소스 그릇 위에 몰려든 파리를 쫓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앉을 자리가 모자라. 접시를 가지고 아무데나 앉아라. 마당이든 어디든. 갑자기 톰이 말했다. 잠깐,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가신 거죠?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봤는데 없어져 버렸네. 할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목사님을 데려왔어? 가서 얼른 모셔와 감사기도 드리게.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다. 저 양반한테는 너무 늦어버렸네. 벌써 먹고 있으니 얼른 가서 목사님을 모셔와. 톰은 현관 베란다로 나갔다. 짐 케이시. 그는 이렇게 소리치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아이고 케이시. 목사가 물탱크 밑에서 나와 몸을 일으키더니 집 쪽으로 걸어왔다. 톰이 물었다. 숨어서 뭘 하고 계셨어요? 뭐 아무것도. 원래 가족들 일에 남이 끼어들면 안 되는 법이지. 그냥 앉아서 생각 좀 했네.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할머니가 식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해요. 난 이제 목사가 아니야. 케이시가 반대했다. 아이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만 드려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다치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기도를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잘 오셨어요? 아버지도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 식사 좀 하시죠. 할머니가 소리쳤다. 기도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 할아버지는 케이스를 한참 바라본 후에야 그가 누군지 알아차렸다. 아, 그 목사 그 사람 괜찮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아주 음탕한 표정으로 눈을 찡그렸기 때문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빈정대는 줄 알고 쏘아붙였다. 닥쳐요 죄 많은 늙은이 같으니. 케이시는 불편한 듯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기쁘다는 것과 친절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해도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그런 감사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갈 때 아무 일 없게 해달라는 얘기도 기도에 끼워 넣어줘요. 목사가 고개를 숙이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배 위에 양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너무 깊이 숙인 나머지 빵과 소스가 담긴 접시에 코가 거의 처박힐 지경이었다. 벽에기 대신 톰은 한 손에 접시를 든 채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고, 할아버지는 삐딱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한쪽 눈으로 재미있다는 듯 짓궂게 목사를 바라보았다. 목사는 기도를 하는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말투 또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단언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무언가 추측을 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말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속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누가 봤다면 예수님이 시련에서 벗어날 길을 생각해보려고 황야로 나가셨을 때 같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머니가 말했다. 목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흘깃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온갖 시련에 빠져서 무엇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싸우는 거나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주 지치셨겠죠? 정말로 지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야로 나가신 겁니다. 아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가 이렇게 말을 끊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건 오래전부터 익혀온 습관이었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제가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도 예수님처럼 지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황야로 나갔습니다. 야경 장비 하나 없이 밤이면 똑바로 누워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앉아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낮에는 산 위에서 건조한 구렁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옛날처럼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산들이 있고 내가 있고 산과 나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몸을 조금씩 앞뒤로 흔들며 무아지경에 빠져들려고 애썼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이었지요. 저는 우리가 하나일 때 너무나 거룩해진다는 생각, 인류가 하나일 때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하고 하찮은 인간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몸부림을 치면 인류는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거룩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함께 일할 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커다란 전체에 구속될 때, 바로 그때 거룩해집니다. 그러다가 저는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멘이라는 신호가 와야 고개를 들도록 개처럼 충실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저는 옛날처럼 감사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의 거룩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사랑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목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때문에 아침 식사가 다 식어버렸군요.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가 자기가 무엇을 빼먹었는지 기억해냈다. 아멘.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고개를 들었다. 아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장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소스 때문에 축축해진 빵을 이빨도 없는 잇몸으로 씹었다. 톰은 빠르게 음식을 먹었고 아버지는 입이 터질 정도로 음식을 쑤셔 넣었다. 음식을 다 먹고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바삭바삭 음식을 씹는 소리와 뜨거운 커피를 후후 식혀가며 마시는 소리뿐이었다. 어머니는 음식을 먹는 목사를 지켜보았다. 무언가 미심쩍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를 탐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한 시선이었다. 어머니는 마치 목사가 갑자기 인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땅속에서 솟아나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를 지켜보았다. 남자들이 식사를 끝내고 접시를 내려놓은 다음 남은 커피를 쭉 마시고는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 목사, 노아, 할아버지, 톰 모두 그들은 버려진 가구들과 나무로 된 침대 털, 풍차 속에 있던 기계, 낡은 쟁기 등을 피해 트럭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트럭 옆에 서서 소나무로 만들어 새로 달아놓은 화물칸 옆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톰이 엔진 뚜껑을 열고 기름 투성이의 커다란 엔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의 옆으로 와서 말했다. 이걸 사기 전에 너희 동생 엘이 샅샅이 살펴봤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더라. 걔가 뭘 안다고요? 풋내기 주제에. 톰이 말했다. 엘은 회사에서 일해서 작년에 트럭을 몰았지. 차에 대해서 꽤 알아. 영리한 녀석이지. 차에 대해 잘 알아. 엔진도 수리할 줄 알고.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 염소 새끼처럼 근처를 싸돌아다니고 있지. 죽도록 계집애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 16살이니 금방을 뜰만도 해. 불알이 건질거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그 녀석 머릿속에는 계집애랑 자동차 엔진밖에 없어. 녀석이 얼마나 건방진지 밤에 집에 안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다. 가슴을 더듬거리는 할아버지는 결국 셔츠 단추를 속옷 단추구멍에 끼워버렸다. 손가락에 전해지는 느낌으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뭔지 찾아볼 생각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손을 아래로 내려 바지 앞서프의 복잡한 단추를 어떻게든 단추구멍에 끼워버리고 애쓰기 시작했다. 전에는 내가 더 못되게 굴었어. 할아버지가 즐거운 듯 말했다. 훨씬 더 심했지. 불안당이라고 해도 됐을 거다. 내가 지금의 엘보다 겨우 몇 살 더 먹었을 때 셀리소에서 야외 예배가 있었어. 엘 녀석은 풋내기 애송이지만 난 나이가 더 많았어. 그래서 그 야외 예배에 갔는데 500명이나 모였지. 예쁜 여자들도 적당히 뒤섞여 있었고 말이야. 지금도 불안당처럼 보여요, 할아버지. 톰이 말했다.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캘리포니아에 가면 마음대로 오렌지나 포도를 딸 수 있다면서. 내가 실컷 해보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커다란 포도 한 송이를 따서 얼굴에 대고 짜서 접이 턱으로 줄줄 흘리내리게 할 거다. 톰이 물었다. 큰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로제시아는요? 루티하고 윈필드는 어디 있어요? 걔들 얘기를 전혀 아직 못 들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너희 큰아버지는 팔아치울 물건을 가지고 셀리소로 갔다. 펌프며 연장이며 달기며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갔지.
루티하고 윈필드도 같이 갔어. 날이 밝기 전에. 제가 큰아버지를 못 본 게 이상하네요. 톰이 말했다. 넌 고속도로 쪽에서 왔잖아. 그렇지? 큰아버지는 카울링턴 쪽의 뒷길로 갔다. 로즈샤는 코니네 식구들하고 같이 있어. 아 참, 넌 로즈샤니 코니 리버스와 결혼한 걸 모르지? 코니 기억나냐? 좋은 녀석이지. 서너 달이나 5달 후면 로즈샤니 애를 낳을 거다. 지금도 배가 불룩해. 건강해 보이더라. 세상에, 로즈샤는 완전히 어린애였는데, 그런데 곧 아이를 낳는다니. 4년 동안 다른 데가 있었는데 정말 달라진 게 많네요. 섭으로 언제 출발하실 거예요, 아버지? 글쎄, 먼저 이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아야 해.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는 엘이 집에 오면 녀석이 트럭에 짐을 실을 거고,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쯤에 떠날 수 있을 거다. 돈도 얼마 없는데 사람들 말이 캘리포니아까지 거의 2,000마일이나 된다고 하더라. 빨리 출발할수록 거기 도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돈이 계속 축나고 있으니까. 너 돈 좀 있냐? $2밖에 없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뭐 집에 있던 물건을 다 팔았지. 그리고 식구들이 전부 나가서 목화를 땄고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나섰으니까.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전부 다 합치니까 $200가 되더라. 그 돈에서 $75가 이 트럭을 사는데 들어갔고, 나와 엘이 차를 잘라서 여기 뒤에 이걸 달았지. 엘이 밸브를 손보기로 했는데 이놈이 사고를 치며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손을 안 대고 있어. 아마 돈을 $150쯤 가지고 출발하게 될 거다. 망할 놈의 타이어가 하도 나가서 많이 못 갈 거야. 그래서 중고 타이어 2개를 예비용으로 샀지. 아마 가는 도중에도 이것저것 사야 할 거다. 하늘에서 곧장 내리꽂히는 햇빛이 따가웠다. 트럭 화물칸의 그림자 때문에 땅바닥에 검은 줄무늬가 나 있었다. 트럭에서는 뜨거운 기름과 기름걸레와 페인트 냄새가 났다. 몇 마리 안 되는 닭들은 태양을 피해 연장 창고에 들어가 있었다. 돼지 우리에서는 돼지들이 가느다란 그림자가 있는 울타리 주위로 몰려들어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녀석들은 가끔 불평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댔다. 개 2마리는 트럭 밑에 황토 바닥에 들러붙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침이 뚝뚝 떨어지는 녀석들의 혀는 흙먼지 범벅이었다. 아버지는 눈 위로 모자를 깊숙이 내려서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치 항상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톰을 훑어보았다. 새 것이지만 벌써 낡아버린 모자, 양복, 새 신발. 그 옷을 사느라고 돈을 써버린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그런 옷은 귀찮기만 할 텐데. 톰이 말했다. 교도소에서 준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올 때 주더라고요. 그는 모자를 벗어 감탄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모자로 이마에 땀을 닦은 다음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차양을 잡아당겼다. 아버지가 말했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 신발을 주었구나. 조도가 말했다. 예, 괜찮긴 한데 더운 날 신고 돌아다닐 신발은 못 돼요. 그는 아버지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노아가 느리게 말했다. 저 화물칸 벽을 전부 제대로 끼워 맞추면 여기 물건들을 다 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실어 놓으면 아마 엘이 왔을 때 내가 운전할 수 있어. 형이 말하려는 게 그거라면 내가 레스트에서도 트럭을 몰았으니까. 잘 됐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도로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저기 어떤 건방진 애송이가 꼬리를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아주 지친 모양이야. 톰과 목사는 도로 쪽을 바라보았다. 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어깨를 활짝 펴고는 마치 한바탕 회를 치르는 숙닭처럼 그들먹거리면서 마당에 들었었다. 그는 건방진 태도로 톰의 근처까지 와서야 비로소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형을 알아보자마자 어스대던 표정이 확 바뀌어버렸다. 그의 눈은 경탄과 존경심으로 반짝이고 그들먹거리는 태도가 싹 사라졌다. 굽 높은 장화가 드러나 보이도록 끝단을 8인치나 접어올린 뻣뻣한 청바지도, 구릿빛 무늬가 있는 3인치짜리 허리띠도, 심지어 파란 셔츠 위에 찬 붉은 완장과 건달처럼 눌러선 카보이 모자도 그를 형처럼 당당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 형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모두들 그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엘은 형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과 같은 또래의 소년들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감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셀리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저 녀석이 엘 조드야. 저 녀석 형이 삽으로 사람을 죽였대. 이제 겸손한 자세로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던 엘은 형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형의 눈은 어물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고
간수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 단련된 딱딱한 표정은 죄수들 특유의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간수에게 저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예처럼 비굴하게 굴지도 않는 얼굴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엘의 태도도 변했다. 무의식적으로 형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 나타났고 어깨에서도 힘이 빠졌다. 형을 만날 때까지 그는 예전에 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다. 톰이 말했다. 잘 있으니 엘? 세상에 콩나무처럼 아주 쑥쑥 자라는구나. 못 알아보겠는데? 엘은 혹시 톰이 악수를 청할 경우에 대비해 악수할 준비를 갖추고서 어색하게 씩 웃었다. 톰이 한 손을 내밀자 엘의 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정이 흘렀다. 식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트럭을 잘 다룬다면서? 톰이 말했다. 엘은 형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싫어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트럭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말했다. 금방을 떨면서 쏘다니더니 아주 지친 몰골이구나. 팔아치울 물건들을 가지고 셀리소에 좀 갔다 와라. 엘은 톰 형을 바라봤다. 같이 갈래? 그가 최선을 다해 무심한 척하면서 물었다. 아니 못 가. 여기서 식구들을 도울 거야. 여행을 떠나면 같이 있을 텐데 뭐. 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줄곧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저기 탈옥한 거야 감옥에서? 아니 가석방됐어. 톰이 말했다. 아. 엘은 조금 실망한 눈치였다. 이렇게 해서 8장이 끝났습니다.